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 학개론 이제 기초 강좌 제 6강을 보도록 하겠어요. 6강은 이제 10페이지에 보시는 그 균형의 결정과 이동이라는 내용입니다. 시장에서 이제 소비자 공급자들이 만나서 합의가 일어난 지점이라 그랬죠. 그 두 가지 내용이 이제 있는데요.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이러한 행동을 보인다 그랬고요. 가격에 대해서 공급자들은 이러한 행동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공급자들이 서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거래가 안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협상하는 과정 중에 소비자 시장과 생산자 시장이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협상이 이루어지면은 시장에서의 모습이 이렇게 됩니다. 가격에 대해서 수요자들은 이런 행동 보이고 공급자들은 이런 행동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만나는 교차점이 생겨요. 이 교차점을 경제학적으로 뭐라 그러냐, 이거를 균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격에 의해서 움직인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요만 그리면 어쨌든 이제 영향 주는 독립 변수는 이제 가격만 가지고 논하는 것이고, 이때 이제 횡축에다 뭐를 잡냐는 거죠. 횡축은 양인데요. 수요만 그리면은 수요량이었었고요. 공급만 그리면은 공급량이었었는데, 같이 그리면은 거래량이 돼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균형하고 가격하고 이 거래량을 이제 서로 연결시켜 보면은, 균형점하고 가격축을 연결한 요 P0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Q0를 우리가 균형 가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균형 상태에서의 가격은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자 가격과 공급자가 팔고자 하는 공급자 가격이 있겠죠. 이 사고자 팔고자 하는 가격이 똑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자 팔고자 하는 가격이 같은 수준에 형성되는 경우는 균형점에서 딱 한 군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균형점하고 그리고 이제 거래량 축을 연결하는 거를 Q0라 그려볼까요? 이거를 균형양 이렇게 표현합니다. 균형량. 뭐 세 글자라면 균형량이고 다섯 글자라면 균형 거래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양인데 균형이잖아요. 그 균형 상태에서의 양을 보면은 구매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인 수요량하고 공급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인 공급량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양이 같은 지점이 돼요. 그래서 균형 상태에서는 가격도 똑같고요. 그리고 거래하고자 하는 양도 똑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 지점이 균형점 유일합니다. 그럼 균형이라는 거를 이제 경제학적인 정의를 우리 지금 주제에 맞춰서 만약에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균형이란 가격 이외에 다른 요소이 다른 요인이 영향을 주지 않는 한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상태라고 저희들은 이제 이걸 정의를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 여기서 두 가지 시험 주제가 나온다는 게 확인이 돼요. 하나가 이제 가격 이외의 다른 요소라 그랬죠.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럼 뭐만 영향 주는 거예요? 가격만 영향 주는 거야. 가격만 영향 줬을 때 시장 균형에 대한 논리를 논합니다. 그때는 변하지가 않아요. 이거를 시장 균형의 결정이라 그럽니다. 그럼 반대로 이 가격 이외에 다른 요소가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가격에 다른 요소가 영향 주는 거 우리가 수요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가 일어나면 곡선 자체가 움직여요. 그러면은 가격 이외의 요소가 영향 주면은 저 균형은 깨지게 돼요. 균형이 깨진다는 것은 균형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균형이 변화가 일어나면은 가격하고 거래량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거를 균형의 이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에 이제 비중은 절대적으로 균형의 이동이 많이 나오고요. 또 균형의 이동이 많이 활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균형 결정 상태가 왜 이게 가격 말고 다른 게 영향 주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X제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X제를 서로 사고자 팔고자 한다라고 가정해 봅니다. 그러면 균형 상태에서 합의가 일어나는데 공급자들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균형이 지금 욕심 부린다는 것은 비싸게 팔고자 하는 거죠. 그럼 균형보다 높은 가격 수준 한번 볼까요? P2 수준에서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은 가격이 상승하면은 공급량은 어떻게 되죠? P0라는 균형 상태에서는 공급량이 여기까지 공급할 의사가 있었는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공급량은 여기까지 공급할 의사로 바뀝니다.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니까 수요량은 여기까지 줄어들어. 즉 P0라는 균형 상태에서는 소비자들은 여기서 구매할 의사가 있었는데 비싸지니까 수요량을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균형보다 높은 가격 수준에서는 뭐가 더 많냐면은 공급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공급이 더 많은 상태를 초과 공급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시장이 초과 공급 상태가 형성이 되면은 공급자들이 지금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어요. 왜냐? 이만큼을 생산을 했는데 이만큼밖에 안 팔리는 거야. 그럼 초과 공급량만큼이 안 팔려서 재고가 됩니다. 그럼 재고품은 생산할 때 들어간 생산비를 회수가 안 되죠. 이 면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가져다 주게 돼 있어요. 관리 비용도 많이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급자들은 우리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렸구나. 그래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물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 시장에서 초과 공급 상태가 되면은 가격이 하락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어디까지 하락하냐? 균형까지 하락합니다. 가격이 하락하니까 수요량이 회복이 되면서 공급량도 줄고 여기까지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일시적으로 이제 초과 공급 상태가 되면은 이 균형으로 돌아가는 이거를 우리가 시장의 힘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가격이 균형보다 낮은 가격 수준 한번 볼까요? 이건 소비자가 지나치게 욕심부린 거예요. 그럼 가격이 내려가니까 소비자들은 수요량을 늘리죠. 여기 있던 수요량이 여기까지 늘어납니다. 그런데 가격 하락하니까 공급자들이 낮은 가격에 공급할 의사가 없어져요. 그래서 공급량을 여기까지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균형보다 낮은 가격 수준에서는 이제 뭐가 더 많냐면은 수요가 공급을 능가하고 있죠. 이거를 초과 수요다라고 얘기합니다. 28회 때 균형보다 낮은 가격 수준에서 만약에 규제한다 그러면은 이게 초과 수요가 된다고 해야 되는 이걸 초과 공급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초과 수요 상태에서는 그럼 소비자가 유리하냐? 아닙니다. 소비자가 불리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물자를 공급자들이 충분히 공급을 안 해서 소비자들은 물자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생활이 불편한 겁니다. 그러면 충분한 물자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본인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생각이 있으니까 물자를 충분히 공급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게 돼요. 그럼 스스로 가격이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 합의점이 균형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초과 수요 상태가 되면은 가격이 자연스럽게 균형까지 상승하게 되고요. 초과 공급 상태라 그러면은 시장이 자연스럽게 가격이 균형까지 하락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시장이 이제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처럼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이 초래했을 때는 이 균형을 찾아가는 이거를 우리가 시장의 힘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가격 말고 다른 게 영향 주지 않으면 결국 보시다시피 이 균형 상태는 결국 다 모든 게 다 균형 상태로 돌아오다 보니까 시장은 안정적으로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걸 균형의 결정이라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은 균형의 결정을 낼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균형과 결정과 이동에 대한 문제의 형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문이 있고 하나는 계산이 있어요. 28회 때는 계산이 나왔었고 29회 때는 지문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계산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방정식 문제이기 때문에 10문제의 계산 문제가 최대로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쉬운 문제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이 균형에서의 계산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거는 균형의 결정이니까 낼 것이 없는데 이제는 가격 말고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영향을 주게 돼요. 영향 주다 보면 균형이 깨지게 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럼 가격 말고 다른 요소가 영향 준다는 것은 곡선 자체를 움직이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즉 수요 곡선을 우측 좌측으로 움직이는 요소가 여기다가 영향을 주고 공곡선 자체를 우측 좌측으로 움직이는 요소가 여기다가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럼 수요와 공곡선을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새로운 균형이 생기고요.
그 새로운 균형은 기존 균형과 비교했을 때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물어보는 내용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엄청 나오는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균형의 지금부터 이동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균형이 이동이 되려면은 이제 우선은 시장을 한번 두 개를 그려볼게요. 시장 최초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하향하는 수요와 우상향하는 공급선을 갖는 이 최초의 균형입니다. 하나 더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럼 균형이 이제 깨지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이제 주어져야 되는데, 이때 이 균형이 깨지려면 수요와 공급이 변해야 돼요. 근데 수요와 공급이 변하는 모습을 봤을 때 첫 번째 주제가 이게 정말로 많이 나오거든요. 균형의 이동이 거의 지문으로 나올 때 90% 이상이 여기서 나와요. 수요와 공급이 변하긴 하는데 수요와 공급 중 한쪽만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기초 수업할 때는요, 기초 강좌에서는 특히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쪽만 변하는 경우야. 그럼 한쪽만 변하는 경우가 조합을 만들려면 4가지 조합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수요 공급의 4대 법칙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경우냐 봤더니 첫 번째 경우는 수요는 증가했어요. 그럼 수요가 증가했다는 말은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움직였다는 뜻이야. 근데 공급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 말은 공급 곡선을 이동시킨 요인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의 변화는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고요. 그리고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국 지문이 나오는 겁니다.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 어떻게 변하는지. 근데 그럼 공급은 그대로니까 공급 곡선을 변한 요소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럼 머릿속에 주어진 그림이 있습니다. 시장 우하향 수요 곡선, 우상향 곡선을 그린 다음에 요거는 건드리면 안 되고요.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증가는 수요든 공급은 전부 다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 곡선을 이렇게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우측으로 움직이다 보면 새로운 균형이 생겼잖아. 그럼 최초의 균형과 비교했을 때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된다. 이때 쓰는 용어를 보면은 이 가격은 이제 종축으로 움직입니다. 수직축 움직이다 보니까 가격은 상승과 하락으로 표현하고 거래량은 횡축을 움직이다 보니까 즉 수평축 움직이다 보니까 거래량은 증가 감소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근데 또 하나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급은 그대로야.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 공급은 그대로니까 공급은 움직이면 안 되고요. 수요만 움직여야 돼. 감소니까 어느 쪽 움직여요? 그렇죠. 좌측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좌측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좌측으로 움직이다 보면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 생겨요. 그럼 최초의 균형과 비교했을 때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요만 변했을 때 2가지 경우가 이제 나온 것이고, 이제는 반대로 수요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고 공급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급이 변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공급이 증가되는 경우야. 이때는 이제 수요가 불변이니까 수요 곡선을 건드리면 안 되고 공급 곡선을 건드려야 돼. 공급 곡선을 건드린다? 공급이 증가했다는 뜻이야. 그럼 어느 쪽 움직인다? 얘가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우측으로 움직였네. 그럼 공급 곡선 우측으로 움직이면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 생겼어요. 그럼 최초의 균형과 비교하다 보면은 보시다시피 가격은 하락했고요. 거래량은 증가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여기는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고, 여기는 가격이 하락이고 거래량 증가가 된다. 그런데 이제 4번째,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곡선을 움직여야 되죠. 어느 쪽 움직여요? 좌측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수요 변화와 공급의 변화 중에 그 이동되는 거, 증가는 우측 이동이고 감소는 좌측 이동이고, 이게 대빵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에 생겼고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요 4가지에 대한 논리 있죠? 4가지 4대 법칙은, 즉 수요만 변했을 때 논리랑 공급만 변했을 때 논리를 거기 그래프를 그려드렸습니다. 요거를 하나씩 그려드렸는데 요거를 일일이 시험지에다가 백지에다 다 그리셔서
이게 내가 이제 어떻게 나오든 익숙하다라고 할 정도로 바로바로 체크를 하셔야 돼. 체크할 정도로 이제 실력이 좀 높으셔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눈으로 하지 마시고 손으로 계속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돼. 경제학은 그래프 학문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스며들게 돼요. 그럼 지문이 나오면 이게 문제 지문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면서 고개만 까딱까딱 이동만 하면은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는 수요와 공급이 한쪽만 변하는 경우를 제시를 해드렸어요. 근데 여기는 수요가 변했고 공급이 변했다는 거를 직접적으로 표현했잖아. 근데 현장에서 시험에 나올 때는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증가했다 감소했다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10문제 나오면 한 문제 정도 나올까 말까요? 그럼 대부분은 이제 이 문제를 낼 때 뭐를 확인하고 싶은 거냐면은 수요가 변하고 공급이 변했다. 그럼 수요와 공급이 변화된 그 요인이 있었죠. 수요의 변화 요인과 공급의 변화 요인을 알고 계시느냐를 이제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때 이제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은 대표적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문제의 타이틀이 뭐로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 아파트의 수요 곡선을 우하향하고 공곡선을 우상향하는 아파트 시장이 있다라고 문제의 조건에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문제의 조건상에 제시된 그 아파트 시장에서의 균형의 변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틀린 거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수요는 우하향하고 공우상향한다는 말은 이 기본 모델을 가지고 판단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가로치고 다른 요소는 일정하고 아파트는 정상자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문제 조건이 있다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그 중에서 대표 시험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소득이 증가했다. 소득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그리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라는 게 지문에 나옵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맞는가 틀리는가를 현장에서 10초 만에 판단하셔야 돼. 근데 지금은 처음 보신 분들에게 10년 걸리는 지문이지만은 이게 나중에는 이게 시험장에서는 이게 거의 3, 4초 만에 판단하실 수가 있을 정도로 경지에 도달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런 거 균형에 대해서 이동되는 결과가 옳은가 틀린가를 확인하려면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 먼저 첫 번째는 요인을 알아야 돼. 즉 문제상에 보기상에서 제시된 그 하나하나의 지문들이 수요를 영향 주는 것인지 공급 영향 주는지 즉 수요 요인인지 공급 요인인지 이걸 먼저 잡으시고 두 번째는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소득이 나왔어요. 소득이 이제 그 지난번에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논할 때 소득을 제일 먼저 해드린 이유가 있었죠. 소득은 수요만 영향을 주는 거야. 왜? 소득은 구매력이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소득이 나오는 순간에 얘는 수요다라고 바로 잡혔어요. 수요다. 그러면 1, 2, 3, 4번 중에 공급이 변하는 경우는 탈락이 되니까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방향을 잡아야 돼. 소득이 증가했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에 아까 예를 들었던 예문이 아파트가 정상제라고 가정했었죠. 그럼 정상제는 소득하고 방향이 수요가 같은 방향이야. 그럼 소득이 증가하니까 수요도 어떻다? 얘도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몇 번을 낸 거냐면은 1번을 낸 거야. 1번을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예문이 나온다는 뜻이지. 그러면 결국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증가, 요 지문은 옳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2번과 3번은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 생산 요소 가격이 이렇게 표현하죠.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승하면은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라고 지문이 나와 있어요. 여러 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잡으셔야 돼. 다시 요인과 방향이야. 먼저 요인은 수요인지 공급인지를 잡으셔야 돼요. 근데 생산 요소 가격이 나왔잖아. 그럼 생산 요소라는 것은 생산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필수 요소를 생산 요소라 그러고요. 생산자들은 생산품을 만들려면 그 생산 요소를 구매하기 위해서 생산 요소 주체한테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게 생산 요소 가격, 즉 생산비라 그랬어요. 그럼 생산 요소가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뭐에 대한 논리다? 공급에 대한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만 변화시킨 대표적인 요소야. 공급이 나왔어. 그럼 이 말이 나오는 순간에 공급이 딱 떠오르셔야 되고, 그런데 그럼 1, 2번은 탈락 3, 4번 중에 하나지. 요인 나왔죠. 그 다음에 뭘 잡아야 돼? 방향을 잡아야 돼.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했어. 생산비가 비싸졌죠? 많이 생산하겠어요? 적게 생산하겠어요? 그쵸. 생산비가 비싸졌으니까 부담돼서 적게 생산합니다. 그래서 공급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지문은 뭐를 내고자 한 내용이다? 공급이 감소되는 네 번째를 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럼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 감소, 이건 맞게 되는 겁니다.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수요 면에서 수요라고 제시해 줬네. 대체주택 가격이 참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대체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게 O냐 X냐를 따져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한번 보세요. 수요면이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수요야. 그렇죠? 왜냐? 대체재 보완제는 공급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에서의 이동을 대체재 보완제를 설명하고자 할 때는 이게 수요인지 공급인지 명시해 줘야 됩니다. 우리 시험은 아직까지 수요만 나오고 있어요. 수요가 나와서 그 대체주택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럼 대체주택 가격이 상승한 것이 문제 타이틀에 나와 있는 해당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걸 따져보는 거거든요. 그럼 대체주택 가격이 비싸지면 대체주택 산다 안 산다? 우리가 대체관계 있는 물건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걸 산다 그랬죠. 대체주택 가격이 비싸졌네. 얘를 안 사. 얘를 안 사니까 이 수요가 어디로 몰려와? 문제에 나오는 해당제로 몰려와요. 그럼 대체주택 비싸졌다. 대체주택 수요가 줄고 해당제와 수요는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대체주택 가격 상승은 해당제와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거는 몇 번이다? 1번을 낸 거기 때문에 가격 상승 거래량 이것도 옳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제 어떤 연습 문제 같은 거를 이제 해드릴 때 지금 수요가 변했고 공급이 변했다는 직접적으로 표현한 요것은 거의 연습을 잘 안 합니다. 저희들이. 이건 당연히 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런 예문들을 만들어 가지고 균형에 이동됐을 때의 그 방향을 제대로 알고 계신지를 이제 확인하는 문제 위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많이 접하셔야 돼요. 그래서 균형의 이동을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소를 연결시켜서 문제 풀 때는 두 가지 요인을 먼저 잡아라. 이게 주어진 예문이 수요냐 공급인지 잡아라. 두 번째는 뭘 잡아라? 방향을 잡아라. 그럼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근데 수요와 공급 중에서 이렇게 한쪽만 변하는 경우가 90% 이상의 출제를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 그러니까 둘 다 변했다는 뜻이야. 근데 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를 조합을 만들어 보면은 총 12개 조합이 나오더라고요. 12개. 근데 12개 조합 중에 8개가 이 내용하고 똑같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 중에 균형의 이동과 연관돼서 이 4대 법칙을 알면은 결국 나머지는 다 우리가 그 논리적인 이해에 의해서 다 풀 수가 있게 해줘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몇 개만 잠깐 볼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수요가 증가됐어요. 그럼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어느 쪽 움직인 거야? 우측으로 움직인 거예요. 근데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얘도 공급도 늘었으니까 어느 쪽 움직인 거야? 얘도 우측으로 움직였어요. 증가보다 크다면 이렇게 출제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냐라는 논리죠. 그럼 수요도 늘었고 공급도 늘었네. 둘 다 변했네 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크다고 나왔죠? 뭐가 더 큰 거야? 수요 증가가 더 큰 거예요. 그럼 이거를 그림으로 구현해 보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하는 공곡선을 갖는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지금 내용이 수요가 증가했다 그랬어요. 그럼 수요가 어느 쪽 움직인다? 증가니까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공급도 증가했어. 근데 보니까 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보다 작아요. 그렇죠? 즉 수요 증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는 뜻이야. 그러면 수요는 이만큼 증가했지만은 공급 증가는 요거보다 작게 증가해야 돼. 이만큼 증가하게 표시해 볼까요? 그럼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 생겨요. 그럼 이거 최초의 균형과 비교해 봤을 때 가격은 상승하고요. 거래량은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죠?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야. 근데 결과적인 면에서 이 균형의 변화를 조사해 봤더니 1, 2, 3, 4번 중에 몇 번과 똑같아? 그렇죠. 1번과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은 둘 다 변하고 어떤 크기가 어느 게 크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럼 크게 변한 것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수요가 10개 증가했고 공급은 5개 증가했다는 뜻이니까 5개씩 상쇄시켜 버리면 돼요. 그러면 5개 상쇄시켜 버리면은 결국 공급은 변하지 않았고 수요만 변했다는 형식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러면 수요 감소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면 또 이렇게 나왔네. 그럼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이죠. 이것도 하나 뭐 처음이니까 한번 또 이것도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최초의 균형 상태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그 시장에서 이 조건이 나왔어요. 근데 수요는 줄었어요. 어느 쪽 움직였어? 좌측으로. 공급은 늘었어요. 어느 쪽 움직였어? 우측으로. 이렇게 이제 조건이 나온 거예요. 근데 수요 감소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고 나왔네. 그럼 그림을 그려보세요. 수요 감소는 이만큼 이동시켜 보세요. 근데 공급은 증가해서 어느 쪽 움직여야 돼? 우측 움직여야 되잖아. 근데 수요 감소보다 작게 증가시켜야 돼. 그럼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 생겼어요. 그럼 최초의 균형과 비교해 보면은 가격은 하락하고요. 거래량은 줄어드는 모습이 생깁니다. 가격은 하락, 거래량은 감소야. 이 결과가 뭐랑 똑같아요? 2번과 똑같아요. 2번과. 그럼 결국 수요 감소가 공급 증가보다 크네. 크기가 나왔네. 그럼 얘가 더 많이 이동했다는 뜻이야. 그럼 크게 이동한 큰 거 있죠? 크게 변한 거. 그것만 따지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면 수요 감소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얘가 10개 감소, 얘가 5개 증가했다는 뜻이니까 5개씩 상쇄시켜버리면은 수요 감소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둘 다 변하는 경우가 뭐가 크다 작다는 조합이 12개 현상 중에 8개 현상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결국 수요 공급의 4대 법칙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굳이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나오기는 하는데 매우 드물게 출제를 한다라고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머지 12개 중에 8개 이걸 해결하는 나머지 4가지 경우라고 동시에 변하는 게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문구상에서 시험 목적으로 만든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 4가지 4대 법칙을 완벽하게 정리하시다 보면은 그 문제에 맞춰서 그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기본서 나오면서 기본서 할 때 이 경우수를 몇 가지 잡아서 균형의 이동에 대해서 이렇게 출제될 때 이렇게 풀이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균형의 어떤 문제를 풀든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요것이고 4가지 4대 법칙 이거를 문구상으로 암기를 하지 마시고 방금 전에 제가 그려드렸던 이 그림을 하나하나 그리셔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입증하시고요. 앞으로 공부하실 방향은 둘 다 변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둘 다 수요와 공급이 변하는 게 조건 주어지만은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3가지 예문들이 있었죠. 소득이 변했네, 생산 요소가 변했네. 이런 형식으로 출제되는 게 주된 문제다. 그래서 그 앞으로는 이제 뭐 이것도 뭐 가끔가다 연습해 보겠지만은 방금 예를 들어서 지어줬던 그 형식으로 많이 접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수요 변화, 공급 변화 요소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 많은 예문을 가지고 연습하려면 이걸 암기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경우마다 다 이해를 통해서 그래프를 하나씩 그리면서 내 걸로 만드는 과정, 이것이 앞으로의 이제 내공이 쌓이는 과정이고 정답이 정답률을 높이고 점수를 안정적으로 60점 넘어가는 기초적인 이제 내용이다라고 강조를 해드리겠어요. 이게 이제 시장 균형에 대한 내용 논리야.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 공급에 대해서 3가지 큰 테마가 있다고 이제 큰 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 거기서 변화에 대한 논리를 알아야지 두 번째 큰 주제인 이 균형에 대한 논리도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계속 방향만 논했는데 방향에다가 플러스 크기를 논하는 주제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게 마지막에 적어들었던 탄력성이라는 주제입니다. 근데 그 탄력성이라는 주제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지금 건드리지 않고 지금은 방향만이라도 제대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강의에서는 균형의 결정에 대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내용만 소개하는 식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수요 공급의 가장 기본입니다.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한번 쭉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제가 이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인력공단에서는 제3편으로 넘어가서 부동산 시장론이라는 주제가 있거든요. 그 부동산 시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2페이지부터 나오는 게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고 이거는 1.5년마다 한 번씩 출제를 하고요.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 내용은
다른 문제를 풀 때 특히 기초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인지를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인지를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요 공급에 대한 논리 잘 정리해 주세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